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21년 10월 3일 시행한 우리 전산세무 2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을 이제 보신 여러분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먼저 보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2021년 10월 3일 날 개천절 날이네요. 일요일 날 시행했던 우리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제 분석을 보면은 이제 출제 범위는 뭐 우리 원래 나오는 대로 재무회계가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소득세 2문제가 나왔고요. 계산형 문제 4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 11문제가 출제됐고요. 난이도로 보면 상위 5문제, 중위 8문제, 하가 2문제가 출제됐어요. 상중하로 나눠봤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평년도 차보단 조금 난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1번 문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1번은 옳은 말이죠. 2번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우리가 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중에서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당연히 평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통합하여 표시한다. 답이 3번인데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면은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항목은 본문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중요한 항목은 재무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이 잘 확인될 수 있도록 여기가 통합 표시가 아니라 구분해서 표시한다라고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한 건데 중요한 항목이 통합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재무제표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4번도 옳은 말이 돼요. 그래서 원래 재무제표를 볼 때 주석을 먼저 보거든요. 사실은요. 주석을 보면은 제일 상단에 이게 주석, 회사 개요가 보통 먼저 나와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이런 걸로 언제 이 회사가 설립이 됐고 주로 어떤 업종을 하며 본사와 공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대주주 현황이 나와요. 최대 주주는 누구며 그 다음에 대주주 누구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준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KIFRS에 의거해서 작성됐는지 아니면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해 작성됐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회계 요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고자산, 뭐 상품의 평가 방법은 뭐 선입선출법이다. 뭐 건물은 내용연수 20년이다. 정해법 상학한다.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석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 기준에 의거 작성됐다면 여기 주석에도 기재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1번은 제가 볼 때 조금 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으로 할지 상으로 할지 좀 헷갈렸는데 중상 정도로 판단은 들어요. 자, 2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기말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깝다. 옳은 말이죠. 왜냐면 선입선출법 먼저 매입한 게 먼저 팔려요. 그럼 가장의 마지막 매입한 게 기말재고로 남으니까 기말재고는 최근의 시세를 반영한다는 거죠. 이 얘기가. 2번 개별법은 실무에 적용하기 쉬우며 가장 정확한 단가 결정 방법. 답은 2번이네요.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맞는데 실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자, 3번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므로 수입비용 대응이 선입선출보다 적절히 이루어진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우리가 매입한 게 먼저 팔린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에 매입한 부분이 매출원가를 구성해요.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이 매출원가가 후입선출법이 유효하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뉴하고 매출원가가 올드하잖아요. 후입선출법이다 수입비용 대응이 잘 된다 그랬고요. 4번은 평균법이 총평균과 이동평균법이 있다라고 한 거죠.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뭐 쉬운 거죠.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의 임대 또는 자체적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하니까요. 2번 특정 유형자산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된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우리가 재평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전산세무이급에서 대비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는 분류별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재평가 모형이면 모든 토지는 재평가 모형, 건물이 원가 모형이면 모든 건물은 원가 모형 이렇게 하는 게 분류별로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3번 유형자산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말하는 거죠. 4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유형자산 원가가 아니거든요. 취득원가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기준서 문구 그대로 나왔는데 새로운 자 들어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준서 원문 문구를 좀 그대로 해서 출제를 좀 한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4번) 문제는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 변경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회계 변경이 더 크게 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렇게 나누잖아요. 차이점은 회계 변경은 원래 옳았던 방법을 다른 옳은 걸로 바꾸는 거. 오류 수정은 잘못된 걸 옳게 고친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회계 변경 기준에서 인정했던 방법을 기준에서 인정한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되죠. 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법을 적용하죠. 반면에 추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전진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측정 기준에 대한 변경이에요. 정책의 변경은 측정 기준의 변경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바뀐다든지 이런 거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에 대한 변경이죠. 그러니까 뭐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내용 연수, 뭐 잔존가치, 감가상각 방법 등의 변경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란 얘기죠. 뭐 요 정도 내용을 정리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류 수정은 중대한 오류와 오류 수정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구분되죠.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이건 약간 실기에서도 나오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소급법 쓰니까 300번대 코드를 적용한다. 이익이익은 코드를 적용한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우리가 단기일갈 처리법을 처리하죠. 단기일갈 처리법은 단기에 단기손익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가 되죠. 약간 여기 실기 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어쨌든 요 정도 알면 되고요. 좀 더 내용 보면은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이 잘 모르겠다라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것도 있었죠. 한 요 정도가 이제 회계 변경의 기본적인 테두리고요. 이 문제를 보면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회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후입선출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거. 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잖아요. 반면에 2번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 3번의 대손율, 4번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속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회계 변경이 세팅이 됐다라면 어렵진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5번) 문제는 난도는 상이에요. 이거를 해답처럼 분계를 다 하는 걸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분계를 좀 해볼게요. 다음 거래로 증감이 없는 자본 항목은 절세는 자기유식 50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하였다. 자기유식 취득에 대한 분계 써놓을까요?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 하죠. 금액은 여기 500주에 300원이라 15만 원이 돼요. 취득 금액을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죠. 자본 항목이고요. 제가 빨간색 분개하는 거. 대변인 현금이 되겠죠. 뭘로 샀다는 말 없으면 현금을 가정한 거고요. 그 다음 300주는 400원의 매각. 이게 자기유식의 처분.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같은 게 증가하는 거죠. 처분하니까. 현금이나 혹은 예금인데 현금이라 표현할게요. 300주고 400원이니까 12만원. 대변에 자기주식으로 우리가 분개를 했죠. 뭐 이 금액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300주고 300원에 취득했잖아요. 300주. 그 9만 원 나오네요. 이 차이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이렇게 분개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이 자기유식 소각까지 물어보고 있네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남은 주식이 100주인데 200주네. 200주 소각하였다. 대변에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얘는 취득가로 항상 쓰잖아요. 자기 주식은 200주고 300원. (6만원) 그리고 소각하면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 얘는 초록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본금은 그래서 200주고 액면가가 200원이란 걸 알 수 있었네요. 4만원. 차면이 비는 건 이거는 소각, 감자니까 감자차손이 되겠네요. 자기 소각은 사실은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조금 난도가 있는 거래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 분계에 대한 거래예요. 근데 금액을 계산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증감이 없는 거래, 자본금, 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뭐 자본금이야 여기 소각이 있으니까 나올 거고 자본잉여금이야 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나오니까 그리고 자본조정이야 자기주식이나 혹은 감자차손이 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보기를 보면 누가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이건 자기주식의 취득가, 처분가, 소각액이 오는데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계를 해서 푼다기보다는 그냥 거래 보고 그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게 이 방법의 푸는 방법이긴 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인데요. 자, 보시면은
1번 문제는 조금 중상 정도 되더라. 예. 근데 이런 지문들을 지워갈 수 있으면은 답이 도출이 되는 그런 형태 문제가 되고요. 2번은 득점이 좀 돼야 돼요. 예. 정확하게. 3번은 좀 기준서에 물어봐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다. 4번 득점이 돼야 돼요. 해계 추정 변경과 정책의 변경 구분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5번 문제는 아까 제가 분기한 것처럼 해설처럼 풀면 안 되고 거기 해답 나온 것처럼 이 거래를 보면서 기타포가 누계획은 나올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풀었다면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원가회계 문제 볼게요. 6번은 난도가 하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맞춰야죠. 다음 중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닌 것은 원가 계산한다는 것은 제조 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시설의 감가상각비, 생산직 근로자 인건비, 생산시설 전기요금은 제조 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잖아요. 그런데 영업용 차량의 유지비는 판관비니까 여기서 원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6번 문제. 거의 뭐 전산세무 이거 자주 나오는 단골이죠. 정상원가 계산인데요. 세금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산 금액은 150만 원, 예산 직접 노동시간은 500시간. 당기 실제 제조간접비가 165만 원이 발생했다. 제조간 배부 차이가 발생 않을 경우 실제 직접 노동시간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얘는 실제 발생액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이 여기 실제 조업도 여기서 노동시간이죠. 실제 조업도 곱하 예정 배부율이잖아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총 제조간접비 예산 150만 원이죠. 예정 기준 예정 500시간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율은 나오잖아요. 3,000원이 나오는 거고 실제 발생액은 165만 원이다. 여기선 이 말이 좀 핵심인데 여기서 제조간접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은 여기 둘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얘도 얼마다? 165만 원이다. 그럼 165만 원 나누기 3,000원 하면 이제 실제 조업도가 계산이 되겠죠. 계산하면 550시간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 정상원가 계산 차이 분석하는 정도의 문제였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품 매출 원가를 물어봤는데 월초, 월말, 단기 제품 판매량 그리고 월초 제품 원가, 월말 제품 원가 당월에 완성된 제품 단위당 원가 조금 특이하게 줬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걸 구하면 되죠. 어떤 걸 구하냐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이 제품 계정을 그리면 돼요. 괜찮은 문제 같아요. 제품이 기초가 67,000원 기말이 55,000원 매출원가가 이쪽이잖아요.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겠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얘를 만약에 제시했으면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수량으로 좀 제시했어요. 수량으로 한번 파악해 볼게요. 그러면 제품을 다시 그래서 기초의 수량이 500개, 기말이 300개. 그 다음에 월 제품 판매 수량이 여기죠. 판매 수량이 1000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800개가 생산된 제품의 수량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800개에다가 여기 그 다음에 이걸 알려줬죠. 당월에 완성된 제품의 단위당 원가 110원 이렇게 해서 여기가 88,000원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초 67,000원에다 88,000원 더하고 기말 55,000원을 차감하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매출 원가가 여기가 10만 원이 계산되겠네요. 10만 원. 그래서 이 10만 원이 이 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량을 줘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줬다. 난이도가 좀 상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듀윌에서 이제 저와 함께 이 전산 세무 2급 문제들 많이 풀어보고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정도의 응용 능력은 좀 나올 거라 생각 드는데, 그럼에도 시험장에서 바로 풀기가 아주 쉽지만은 않은 형태의 문제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해뒀어요. 9번은 좀 쉬운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제가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오면은 얘는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원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재료 계정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제공품 계정 알 수 있는 정보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품에서 나오는 정보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단기 총 제조원가나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은 제공품 계정에서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반면에 매출원가는 그 제품 계정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는 알 수가 없는 정보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얘는 제품 계정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1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 물량 흐름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량 흐름을 그리겠죠. 공손이라고 하는 게 검사 시점이 있는 공손이 있고 없는 공손이 있는데, 검사 시점이 없는 이러한 공손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쉽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1,500개, 착수량이 8,5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700, 공손이 1,300개. 이게 완성품 수량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00개였으니까 완성품 수량이 8,000개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공손은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정상 공손은 이 완성품 8,000개의 3%가 돼요. 그러면은 얘는 240개가 되겠네요. 그 나머지가 비정상 공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정상 공손은 1,300개가 있는데 정상 공손이 240개니까 1,060개가 비정상 공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60개 찾는 거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답이 되는 거는 2번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 문제인데, 그래도 조금 뭐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약간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무회계 쪽 보도록 할게요. 원가회계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6번 문제는 당연히 득점해야 되고 7번도 연습이 됐다면 충분히 득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8번은 조금 난도가 있더라. 9번 문제도 당연히 득점이 돼야 되고 10번도 당연히 좀 득점이 돼야 되는 문제로 판단은 되어지네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은 여기 회차에서 가장 난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2기 예정신고 시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매출세액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10% 과세되는 애, 얘는 0%가 영세율도 있으니까 과세표준, 얘는 세액이 되는 건데 이 과세표준을 물어본 거잖아요. 이 과세표준. 세액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만 원. 얘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매출 맞잖아요. 200만 원. 그리고 그의 매출 및 매입 관련된 영세율은 없다. 영세율은 얘밖에 없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니까
세금계산서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 1,550만 원. 그래서 세액이 155만 원이래요. 이 중에 거래처 선물용으로 매입한 물품이 공급가액이 50만 원, 부가세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납부세액은 250만 원이다. 이걸 갖고서 매출세액을 유추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서 얘는 멈춰버리고 이쪽에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이 매출세액, 2번이 매입세액, 3번이 납부세액인데 이 납부세액을 알려준 거예요. 이 문제가 250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이 1,550만 원. 이 중에 세액이 10%, 155만 원인데 거래처 선물용으로 매입한 물품이 50만 원, 세액 5만 원이 포함된다. 이걸 우리가 불공제라고 하죠. 불공제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여기 매입세액 상단에 있다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액만 쓴다면 이런 식으로 매입세액이 155만 원인데 5만 원은 불공제되니까 걔를 차감해야 돼요. 그래서 150만 원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액이 얼마야? 여기가 매출세액이 400만 원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요거의 유추. 이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액이 여기가 4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액을 물어본 게 얘는 뭐 세액이 0이고 세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과세표준이니까 얘는 4천만 원이겠죠. 4천만 원이 10%에서 400만 원 나온 거니까. 근데 여긴 과세표준이 얼마냐? 이렇게 두 개 합쳐서 4,2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제가 볼 땐 우리 여기 전산세무이급 98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난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세무이급이 또 부분점수 우리 에듀윌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가답안 부분점수 Q&A 질문할 때 특히 세무이급 실기가 부분점수 Q&A가 많이 질문이 올라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뭐 부가세 신고서나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몇 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의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뭐 이론도 그 부분 점수 Q&A가 부분 점수만 내서 내가 몇 점이야 이걸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지금 우리가 10월 3일 날 시험 봤잖아요. 제가 촬영을 10월 4일 날 이론을 촬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 Q&A에 이것도 좀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왜냐면 저는 문제를 보고 답을 도출해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답으로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아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오답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답변을 써요. 그건 충분히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의 신청 기간에 뭐 최대한 많이 이의를 신청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거 있으면은 부분 점수 Q&A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아 이건 이의 신청 가능하다. 이의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12번) 문제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옳은 말이죠.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가능하잖아요. 2번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 이게 좀 개정됐죠. 3일이 아니라 2일. 그래서 여기 좀 개정된 데서 나왔네요. 하반기 시험부터는 개정된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전산회계 2급,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만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산회계 1급, 특히 특별회 쪽에서는 그 개정된 내용, 특히 간이가세자 쪽에서 뭐 물론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간이가세자 쪽 관련돼서 개정된 내용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됐거든요. 예. 자, 그래서 2일이죠. 그래서 이게 세무서 가면은 그 강남역 1번 출구에 강남 통합세무서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좀 알려주고 싶긴 해요. 근데 거기 막 붙여 있어. 왜 붙여 있는지. 근데 그게 개정이 된 지 좀 됐는데 아직도 3일 이내 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은 3일 이내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합니다라고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3일 아니라 2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법은 2일 이내 발급해야 돼요. 자, 그다음 3번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되겠죠. 4번은 과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세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이 사람은 겸용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겸용 사업자가 되니까 추가로 사업자 등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경우. 13번 소득세 문제인데요. 사업소득에서 나오면 좀 까다롭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사업소득을 전체 다룰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몇 개 좀 많이 다루는 것도 좀 있는데 그 중에 나온 그런 형태 문제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중 해당 과세기간의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의 항목이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불산입이니까 인정되지 않는 게 몇 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 안 되는 게 몇 개냐 이런 얘기죠. 가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기부금은 한도 내 송금,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나는 아시죠?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한 경비. 가사 경비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겠죠. 다 벌금, 과태료, 과료, 즉 제재성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성격의 지출도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과태료 끊고 오고 그런 거 우리가 세금과 원가 처리하는데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필요경비 인정이 안 돼요. 성급 비용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겠죠. 대송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나, 다, 라가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3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좀 까다롭죠.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배치하긴 했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 Q&A 제가 나름대로 좀 워낙 질문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은 보통 하루에 200개 정도 저만 한 200개 정도 질문이 올라와요. 그래서 200개를 빠르게 답변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좀 짧게 달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워낙 많은 질문이 너무 이제 이 어떤 짧은 시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답변을 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건 뭐 시험지가 우리가 저녁 8시 이후가 돼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저도 그때 이후 돼야 시험 문제를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 뭐 실기 중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런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답변을 달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뭐 빨리 달라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험 보는 날에는 제가 따로 어떤 일정을 잘 안 잡고 바로 답변을 달아야지 이렇게 좀 대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 좀 질문이 많다 보니까 뭐 답변이 제가 좀 단답형으로 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4번은 사실 득점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론에서도 좀 강조하는 부분이니까요.
1번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그러니까 얘는 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니까 당연히 영세율. 이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 얘도 영세율. 3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도 영세율. 답이 4번이죠. 4번은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이 수출 대행 수수료는 10% 과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영세율이 수출업자한테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출 대행 수수료는 10% 과세된다는 거. 예.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부가가치세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영세율 파트에서요. 예. 득점이 좀 되셨어야 되고요. 마지막 15번.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닌 것. 근데 이자소득의 범위를 외우는 건 아닌데 좀 많이 봐갖고 얘도 답을 찾는데 어렵진 않으실 수 있어요.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이거 이자소득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당연히 이자소득. 4번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년 미만은 이자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3번 연금저축의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일시금은 얘는 연금저축이지만 이자소득이 아니라 이거는 기타소득으로 보거든요. 그 답이 3번이에요. 네, 소득세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지엽적으로 나온 게 조금 득점을 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예. 나머지는 이자소득 구분하고 3번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되는데 조금 이걸 우리가 소득세에 있는 거 모두 다 정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한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볼 수는 있어요. 자, 세무회계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번 문제는 조금 난도가 있더라.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12번 문제. 뭐 이건 개정된 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득점을 하셨어야 되고요. 13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소득을 다 하진 않지만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어느 정도는 정하잖아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소득세에서 대표 이사의 급여나 퇴직급 역시 필요경비 인정 안 되고 뭐 이런 거 정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득점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14번 문제는 좀 득점돼야 돼요. 왜냐하면 수출대행 수수료는 10% 과세해야 한다는 건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15번 문제 역시도 뭐 1번, 2번, 4번을 좀 보셨으면은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정답 체크가 가능하긴 하겠네요. 하지만 뭐 3번 자체가 워낙 조금 지엽적인 데서 출제된 거는 제가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98회 전산세무 2급의 내용을 본다면 이론만 놓고 보면 조금 평난이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살짝 높지 않았을까. 한두 문제 정도의 더 득점이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론에서 12문제 이상 득점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2점이니까 48점을 받으니까. 아니 24점을 받으니까. 12문제 이상이니까 뭐 15개 맞추면 더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다 맞추는 게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12개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실기에서는 뭐 커트라인으로 본다면 46만 득점하면 70점이 되니까 유리한 면이 있죠. 그리고 제가 그 강의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이론을 뭐 12개 이상 맞추고 이론을 잘하는 사람이 빨리 합격한다고요. 그리고 실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다 맞추면 좋은데 일반 연표 입력, 메인 매치 연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 잘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왜냐면 부가세 신고서랑 연말정산은 조금 변수가 좀 있어. 그래서 조금만 틀리다 보면 부분 점수로 뭐 이렇게 몇 개는 날라가고 뭐 감점을 계속 받고 이러면 어느 정도 변수 있어. 물론 거기 합쳐서 25점이니까 그 중에 15점 이상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 상태가 된다면은 거의 뭐 일반 연표 입력, 메인 매치 입력, 결산 자료 입력 이 세 개가 45점이니까 거의 40점만 받으면은 학교에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비하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98회 전산세무 2급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험 잘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전산세무 1급은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전산회계 1급까지는 열심히 하면 붙는 시험인데 전산세무 2급부터는 열심히 하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만약에 조금 점수가 부족해갖고 합격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99회 시험 채 2달 정도 안 돼서 시험을 보잖아요. 11월 말에 시험을 보니까 조금만 더 다시 한번 그 부족한 부분을 대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더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